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전기차들의 판매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요즘에 좀 주춤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리고 SUV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다. 좀 암울한 소식이죠. 네, 저는 낮은 차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암울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차량의 판매율 1, 2위를 보면은 항상 BMW 5 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 이렇게 두 종이에요. 아직 그 분야에서는 세단 모델의 판매가 공고하다. 그런데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차 발표를 했었고,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신차 모델이 공개가 됐어요. 아마 내년 초쯤에나 국내에 신차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동급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모델 노후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아우디에서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상당히 좋은 차량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 차량이 있더라고요. A7입니다. A7. 네이버에 아우디 검색만 해도 바로 연관 검색어에 뜰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아우디의 모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의 드림카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5 시리즈와 E 클래스와 딱 비교를 했을 때 이 모델이면은 상당히 승산이 있겠다 싶은 55TFSIE라는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오늘은 이 차량 시승해 보면서요, 그들과는 다른 이 A7만의 매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세단형 쿠페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런 장르를. 벤츠에는 CLS가 가장 대표적이고, 아우디는 A7, 그 다음에 BMW는 8 시리즈, 이렇게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 CLS는 얼마 전에 이제 벤츠에서 우리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어나더 레벨이죠. 중형급의 세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더 무리하면은 이 차를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름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취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이 A7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대의 모델들 다 비교해 봤을 때 이 차의 프로포션, 이 차의 디자인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1세대 A7의 프로포션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1세대 프로포션이 워낙에 완벽했다. 패스트백 디자인의 교과서 같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당히 긴 보닛, 지붕 라인이 이 B필러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트렁크 리드까지 유려하게 쭉 떨어집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것 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죠. 롱노즈 쇼테일, 이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카들에 있어가지고 분문율 같은 프로포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차체를 한껏 내리 깔았죠. 전장이 5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사실 이 차가 되게 큰 차가 많았어요. E 클래스 5 시리즈에 비해서도 되게 큰 차가 맞았는데, 최근에 5 시리즈가 나오면서 엄청 커졌죠. 7 시리즈가 지금 쇼휠 베이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5 시리즈의 크기를 상당히 크게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 시리즈가 전장이 5m가 넘어갑니다. 천장의 높이가 5 시리즈에 비해서 또 엄청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5 시리즈보다 훨씬 큰 차 같아 보이는 느낌이 있죠. 아우디의 전반적인 특징이긴 하지만은 절제된 디자인을 쓰면서도 프로포션을 보면은 되게 날렵한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헤드램프 위쪽서부터 시작하는 이 캐릭터 라인, 거의 그냥 수평이거든요. 화려하게 이게 막 선이 꼬부라져 있다거나 막 곡률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쭉 수평으로 가다가 스리슬쩍 사라지고 후면부에서 스리슬쩍 나타나서 리어램프까지 길게 강인하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팬더 라인들을 강조를 시키고, 도어 캐치 아래쪽에서 시작한 이 라인이 가운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라인, 이런 라인들 자체는 A8, A8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캐릭터 라인인데 엄청나게 날카롭게 접어놨어요. 제 위치에서 이렇게만 딱 봐도 이쪽은 확연하게 빛나고 이쪽은 조금 덜 빛나고, 이쪽 캐릭터 라인 가서는 아예 약간 바닥 쪽을 바라보면서 조금 어두워지고, 이렇게 음과 양을 적절하게 레이어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차량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명암들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캐릭터 라인 자체가 되게 명확하니까 날렵한 인상이 들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S라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이 휠이죠. 네, 휠. 차량의 전반적인 화려한 디자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볼품이 없는 그런 휠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자체가 A7 안에서는 조금 저가형 트림이에요. 저가형 트림이라고 해도 9,980만 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뭐 거의 1억대 모델이긴 하지만은 255에 40에 20 브리지스톤 투란자 타이어 들어갔고요. 전후륜 동일한 타이어를 사용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주유구도 있어야 되고 충전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조수석 방향에 있는 거는 주유구고요. 운전석 방향에 있는 거는 충전구입니다. 싱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점령적인 뭐 다른 아우디들과 좀 비슷한 디자인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동그랗게 디자인되어 있는 센서들 양측 쪽으로 해서 자리 잡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릴 역시 크롬 라인 대신에 블랙 카이그로시 넣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승 차량이 색이 약간 오묘해요. 어두운 데서 보면은 짙은 회색의 느낌인데 이렇게 밝은 데서 보면 살짝 올리브 그린? 크로노스 그레이라는 색상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펄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색상이라서 이런 명암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아우디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내에서 앉아서 룸미러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뭔가 방해하거나 그런 요소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리어램프 안에 그래픽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세로 형태로 조금씩 살을 세워놨거든요. 전면부에서 봤던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에서도 있던 부분이라서 전면부와 후면부의 디자인의 통일성을 가져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은 이 정도 살펴보면은 될 것 같고, 인테리어랑 공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전고가 좀 낮은 편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5 시리즈를 얘기를 했으니까 5 시리즈랑 딱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요, 전고가 무려 90m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9cm, 거의 10cm에 가깝게 낮은 차량이라는 건데, 그런데 보시면은 제 헤드룸 그래도 나름 공간이 여유가 있죠. 물론은 이 위에 있는 썬루프가 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지만은, 그럼 어쩜 이렇게 낮게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바닥이 낮습니다. A7을 사시는 분은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즐기실 거기 때문에 낮은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출입문의 턱이 조금 높아서 슈퍼카 탈 때처럼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살짝의 걸림돌 정도가 있다 정도인데, 시트 포지션이 이렇게 낮은데 뭐 이 정도는 감수하고 탈 수 있다. 프레임리스 형태의 도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A8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색 블랙 카이그로시와 알루미늄 느낌의 재질들, 그 다음에 우드 그레인, 가죽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사실 블랙 카이그로시와 알루미늄은 조금 더 도회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고, 우드 트림하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포근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못 배치하면 되게 희한한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아우디는 매번 이런 것들의 배치를 정말 잘한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화려하기로 치면은 요즘에 BMW 인테리어, 벤츠의 인테리어 보면은 엄청나게 화려하잖아요. 막 BMW 인터랙티브 바 들어가가지고 대시보드가 전체가 빛나. 솔직히 호불호의 영역이 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약간 투머치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 인테리어의 화려함, 뭔가 눈에 띄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적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단정하면서 나름 이런 소재들의 사용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라고 할까요?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은 지문이 아직도 엄청나요.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라서 지문이 더 잘 보이는데, 특히 아우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햅틱 반응이 있어가지고 햅틱 반응이 올 때까지 좀 꾹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남기에 더 쉬운데, 이렇게 지문들이 많이 남는 것, 좀 이런 거 지문 좀 안 남게 필름 같은 것 좀 입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위에는 오디오라든가 차량의 설정을 주관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져 있고요. 밑에는 공조 디스플레이 들어가져 있는 거, 이것도 뭐 A8하고 동일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2개씩이나 있기 때문에 물리 버튼 같은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비상등도
터치식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애플 카플레이 같은 앱 커넥트 기능이 무선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때는 또 햅틱 반응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는 있고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게 하지만은 그립감이 좋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다음 세대 가면 조금 작아지지 않을까? 계기판은 아우디에서 많이 쓰는 이런 디지털 계기판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 HUD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볼스터 부분이 이렇게 나를 잡아주는 느낌도 상당히 괜찮고요. 쿠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고 통풍, 열선 기능 다 들어가 있는 시트고요. 다만 뭐 허벅지 익스텐션이라든가 마사지 시트 기능이 빠져 있는데 마사지 시트가 또 45TDI 그러니까 디젤 모델하고 이 모델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형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 9,900만 원짜리 차에서 좀 넣어줄 법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에이다스를 관장하는 레버가 방향지시 등 레버 밑에 별도로 달려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기능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해야지 작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편한 요소는 있을 것 같아요. 수납 공간 들춰보면은 컵홀더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스마트폰을 잠깐 이렇게 세워 놓는다든가 했을 때도 뭐 괜찮은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굳이 이렇게 세워 놓는 이유는 이건 또 약간 아우디 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불만 같은 부분인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공간이 센터 콘솔 박스 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운전 중에 우리가 굳이 스마트폰을 막 봐야 된다,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대인들과 스마트폰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내 보이는 시야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앞으로 좀 빼주면은 안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주 조금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은 아니다. 아우디의 센터박스가 원래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아우디 하면 꽈트로기 때문에 뒤쪽으로도 구동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센터 콘솔 박스 쪽의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USB 단자 2개는 이 뒤쪽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별도의 큰 수납, 제법 깊네요. 그렇지 보이나요? 진짜 깊거든요. 진짜 깊어서 저거 자그마한 물건 넣으면 못 꺼낼 것 같은데 글로브 박스 공간도 되게 깊네요. 센터 콘솔 박스 공간이 하도 작다 그러니까 그래 너네 한번 깊은 수납 공간 가져봐라 하고 이렇게 넣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수납 공간 자체가 되게 깊게 만들어져 있네요. 반대로 물건을 빼거나 그럴 때는 좀 몸을 많이 수그리거나 그래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참고로 이 차량에 뱅 앤 올룹슨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15개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인데요. 음악 잠깐만 들어볼까요? 명불허전 뱅 앤 올룹슨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디의 뱅 앤 올룹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차량의 타겟층 자체가 이제 재산이 있고 그리고 나이대도 조금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파워 있는 것보다는 약간 입체감 있는 음향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찰랑찰랑하는, 그래서 교향악 듣고 막 그러기에 잘 맞춰져 있는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트 포지션 그대로 2열로 와봤고요. 이 앞쪽에 살짝 파여져 있기 때문에 한 2개, 네, 2개 정도 시트 포지션을 제법 낮게 설정했음에도 발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갈 정도는 됩니다. 문제는 헤드룸이죠. 이 차량이 패스트백으로 이렇게 유려하게 떨어지는 지붕 라인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천장에 머리가 닿기는 닿는데요. 이건 꼿꼿하게 앉았을 때고요. 엉덩이를 조금만 앞으로 뺀다 치면은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머리를 기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장에 머리가 닿기는 해요. 차량의 중앙 방향으로 이렇게 쏠려 있긴 한데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유려하게 날렵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치고는 괜찮은 2열 좌석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성인이 탔을 때는 뭐 엉덩이를 진짜 앞으로 그냥 이만큼 빼도 됩니다. 네, 레그룸이 넉넉하기 때문에 머리 천장에 안 닿게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서 갈 수 있는 모습. 공간 자체는 세그먼트를 생각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편의 사양 보면은 에어 벤트는 중앙 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B필러 쪽에도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옷걸이 있고요. 손잡이 있는 부분에 옷걸이 하나 더 있고 별도의 공조 장치가 있어서요. 포존 시스템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람도 이 바닥에서만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 중앙 에어벤트에서 나올 것이냐 B필러 에어벤트에서 나올 것이냐 세세하게 제법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C타입 USB 충전 단자 2개 있고 역시나 C거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꽈트로 센터 터널 자체는 제법 높게 올라와 있는 편이고요. 컵홀더 있어서 음료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수납 공간이 아주 얕게 펼쳐져 있습니다. 뭔가를 넣기는 살짝 애매할 것 같은데 그냥 스마트폰 정도 보관할 수 있겠네요. 별도의 선쉐이드나 그런 거는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 ISO 픽스 잘 되어 있고 시트 폴딩 가능합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동식 들어가 있습니다. 제법 높게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많은 분들께서 A7의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제법 놀라세요. 트렁크 생각보다 넓네? 이러고 말이죠. 트렁크 바닥에 이런 골이 있어 가지고요. 그물망 이렇게 묶어둬서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고 12V 아울렛이 있고요. 러기지 선만 덮여져 있는 상황에서 안에 내용 잘 확인할 수 있게 트렁크 조명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물론 이거 떼버릴 수 있습니다. 네. 얘는 크기도 작으니까 사실 이렇게 트렁크 안에다가 좀 짱 박아놔도 된다. 보통은 우리가 이 트렁크 바닥 아래에다가 조금 더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끝입니다. 이 밑으로 더 수납 공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트렁크 밑에 배터리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도 폴딩을 좀 해보면요, 이 정도의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의 깊이 자체는 제법 깊어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트렁크 바닥하고 시트 폴딩 했을 때 이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 정도? 차박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적합한 공간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보통은 주행을 하면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앉아서 재미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재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엔진만 작동할 때, 전기 모터만 작동할 때, 이 둘 다 작동할 때 출력이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차량 괜찮지 않을까 구매를 고려해 보시다가도 약간 그러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요 직렬 4기통 2.0L입니다 A7이라는 차량 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유일하게 4기통이에요 원래 A7은 못해도 V6, 디젤도 V6거든요. 그건 1세대 모델 때도 마찬가지였고, 야씨 미쳤냐, 야 9,90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4기통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프리미엄 차량에 패스트백 이렇게 날렵하게 생긴 차인데 이게 무슨 4기통이 말이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엔진의 최고 출력은 252마력 5200에서 6200rpm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2.0L 치고는 높은 마력을 내는 거기는 해요. 최대 토크는 37.7kg 포스미터, 이게 1900rpm부터 4500rpm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터보 엔진답게 조금 더 이 넓은 최대 토크 영역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전기 모터의 출력은 어떻느냐? 105kW, 그러니까 이게 마력으로 환산하면 한 140마력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최대 토크가 35.69kg 포스미터, 그러면은 사실 전기 모터의 출력만 놓고 봤을 때도 아주 그렇게 낮은 전기 모터의 출력은 아니죠. 그래서 이 둘이 합산했을 때, 앞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놓고 그냥 시스템 합산 출력으로만 봤을 때 367마력에 51kg 포스미터면요, 이 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결코 부족함은 없는 출력입니다. 거기에다가 제로백이요, 무려 5.8초예요. 제조사에서 제출한 공인연비가 리터당 15.7km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효율 좋고 합산 출력 좋은 거 인정해. 그래도 4기통은 그 어쩔 수 없는 진동과 어쩔 수 없는 그 음색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게 A7에 까당키나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행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3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공조 패널 위에 부분에 보면은 EV라는 버튼이 있어요. 어떤 파워트레인으로 주행을 할 것이냐 선택을 하는 건데 EV로만 갈 수 있는 게 있고요, 오토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배터리 홀드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엔진과 전기 모터가 있잖아. 그러면은 너 전기 모터로만 갈래? 아니면은 엔진으로만 갈래? 엔진으로만 간다는 거는 배터리를 어느 정도쯤 충전해 주기 위함이죠. 아니면은 둘이 합산해서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 갈래? 라는 건데, EV 모드로 우선 먼저 출발해 보는 걸로 하죠. EV 모드로 구동 전환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 가지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20km라고 계기판에 떠 있는데, 이 차량 배터리만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47km 정도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저희 회사 빌딩에 완속 충전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 볼보 행사 때문에 성수동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완충을 끝내놓고 나니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41km라고 계기판상에 떠 있더라고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EV 모드만 가지고 성수동 피치스 가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 22km 거리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장비, 이 촬영 장비 반납할 게 있어서 잠깐 합정 들렀는데, 합정에 장비 반납하니까 딱 0km 뜨더라고요. 예, 배터리 오링 났다. 그 거리가 16km에서 한 38km 정도를 전기 모터로만 좀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날이 춥잖아요. 예, 겨울이기 때문에 어제 거의 영하에 가까운 날씨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 모터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계절의 영향을 조금은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EV 모드로만 해도 엔진이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이 140마력 정도라고 했잖아요. 높은 출력을 요구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추월을 해야 된다거나 일정 속도 이상에 다다랐을 때에는 엔진이 개입해야 되는 때가 오긴 옵니다. 네, 100km를 넘어서도 EV 모드로만 주행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천천히 속도를 올렸잖아요. 천천히 속도를 올렸을 때는 이렇게 EV 모드만 가지고 계속 주행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추월 가속을 해야 된다,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눌러 밟을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처럼 출력이 필요할 때는 엔진이 이렇게 깨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노선 같은 게 있어요. 가속 페달을 밟다 보면은 얘가 중간에 한번 탁 하고 걸리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꾹 누르면은 그때부터 엔진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엔진이 쭉 개입을 했다가 출력을 보태주고 나서 지금 다시 퇴장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출퇴근 거리가 한 20-30km 정도가 된다. 그리고 나는 집밥을 먹이거나 회사밥을 먹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완속 충전기가 있다 라고 하면은 기름을 안 넣고도 이 전기 모터만 가지고도 계속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는 충전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14kWh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금방금방 충전이 됩니다. 엔진 모드로만 가볼게요. 이거는 배터리를 좀 충전하기 위해서 엔진의 개입을 최대한으로 하는 건데, 지금 모드 바꾸자마자 엔진 개입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4기통인데 이게 A7이라는 차에 맞을 것인가,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거로 추측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과 비슷한 우려를 안고 이 차에 딱 올라타서 운전을 해봤죠. 그랬는데 계속 EV 모드로만 가는 거예요. 전기 모터가 엄청 개입을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기 모터에서 엔진이 개입되는 그 과정 자체가 일단은 너무나 매끄럽고, 엔진의 소음이라든가 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NVH에 대한 대응을 정말 수준급으로 해냈다. V6의 회전 질감하고 거의 비슷해요. 가속 페달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간선도로 지금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저속 주행을 할 때는 안 들려요. 4기통 엔진 소리가 거의 실내로 유입되는 게 없습니다. 가속 페달을 들여밟고 그렇게 주행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4기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NVH에 있어서 정숙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으시면은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좀 가속 페달을 밟아, 나는 조금 밟는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RPM을 올려본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게 잘 들리시나요? 뭔가에 되게 파묻어 놓은 것 같아, 엔진을.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높은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풍절음하고 로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실내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더더군다나 이렇게 실내로 유입되는 일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조용해, 시골이야. 나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주행을 하고 있는데 RPM이 한 2000rpm 이상까지 올라서 2-3000rpm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다 그러면은 이 사기통 엔진 소리가 실내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속 구간에서는. 물론 들었을 때 V6만큼 엔진 소리가 곱지는 않죠. 하지만 그 소리도 최대한 많이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이 차량, 이 A7이라는 세그먼트의 급을 해칠 정도로 중차대하게 나쁜 느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엔진으로만 주행을 하라고 지금 시스템으로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낮은 RPM을 유지를 하면서 이 정도로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기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차를 굳이 기피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신에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1톤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엔진으로만 작동했을 때는 파워트레인이 그렇게 적극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살짝은 메가리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 모터와 엔진이 적당하게 같이 섞여져 있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구간 단속이라서 제가 ADAS를 켜놓고 있거든요. 전기 모터로만 들어왔다가 엔진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 단속이 끝났죠? 가속 페달을 좀 밟아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까 전에 살짝 메갈이 없다 그랬죠? 전기 모터와 엔진 자체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서로 잘 바뀌면서 작동을 하면서 최고의 효율성을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출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상황, 이럴 때에는 초반 부분에 전기 모터가 힘을 내줍니다. 근데 전기 모터의 특성은 전기차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대 토크가 초반부터 빡 하고 나와주는 그런 세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여유롭게 출발할 수 있죠. V6 뺨 때리게 여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엔진으로만 최대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로 둔다고 해도 지금 신호 대기 중인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발을 해도 출발 초기에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로 출발을 해주기 때문에 여유로운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통이라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 유일하게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높은 고바위 길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길에서 정차를 했다가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제가 엔진 위주로 작동하는 모드로 세팅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 출발해 볼게요. 네, 이런 고바위길에서는 거의 전기 모터가 작동하고 나서 바로 엔진이 개입을 하거든요. 네, 전기 모터로 가야지라고 했다가 야, 안 되겠다, 엔진 들어와, 그런 상황에서의 엔진이 급하게 들어올 때 이질감이 심하게 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괜찮느냐? 오토 하이브리드로 놔둬볼게요. 이 상태에서도 일단 엔진이 바로 개입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EV 모드에서는 괜찮을까? EV 모드에서는 괜찮아요. 결국에 하이브리드 모드일 때에는 이게 전기 모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 언덕 배기이기는 하지만 배터리 잔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엔진을 개입을 시켜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속인 상황에서 엔진이 좀 급하게 개입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불쾌한 진동 같은 것들, 이질감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유일하게 제가 이 차의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막 그렇게까지 아쉬운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쉬워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말할 수 없는 속도의 영역 중에서도 조금 많이 높은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 차량의 마력이 아주 그렇게 높은 마력이 아니고, 그리고 전기 모터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초반에는 토크가 빡 하고 치고 올라가지만 가면 갈수록 출력이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속도의 영역으로 올라갈수록 애가 힘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초고속 성능의 영역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이 차량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최고 속도 제한이 어차피 210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속도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S7이라든가 RS7이라든가 그런 쪽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스포츠 성향의 차량이기 때문에 돌려보려고 왔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서스펜션을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스포츠로 놔뒀습니다. 전륜과 후륜에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는 가변식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쿼트로 시스템인 건 많이들 아실 테고요. 쫀쫀합니다. 그립력 상당히 좋고요. 회전 반경이 길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차량의 재원상의 휠 베이스가 7cm 부족한 3m인데 뒷바퀴가 상당히 잘 따라와 주거든요. 다이내믹 올 휠 스티어링, 이게 후륜 조향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이 차량에는 안 들어가 있고 S7에 들어가 있거든요. 야, 그런데도 이 큰 차를 이렇게 조향을 해주는 거를 보면은 코너링 성능은 차급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가 미친 짓을 하는 것 같다, 빡세게 조향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순간적으로 안전벨트를 팍 조여주면서 프리센스라고 해서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전자제어가 딱 작동을 하면서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만 약간의 무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언더스티어는 조금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롤도 뭐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보통 이렇게 하려면 막 서스펜션을 엄청 하드하게 잡아놓고 단단하게 잡아놓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도로 주행 상황에서는 승차감이 꽤나 괜찮거든요. 그 모습 한번 확인하려면은 우리 들어온 노면 오랜만에 가봐야 되겠죠. 들어온 노면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상황이에요. 과속 방지 턱. 자, 과속 방지 턱도 뒤에 넘은 과속 방지턱이 방지턱의 면적이 얇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트나 이런 데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간이 과속 방지턱도 보면은 면적이 되게 얇은데 뿔쏙 튀어 올라와 있으니까 넘을 때 기분 나쁜 느낌이 들잖아요. 나중에 넘은 과속 방지턱이 그런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승차감을 내줍니다. 스포트백의 디자인이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 단단함을 기반에 두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소프트한 승차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갈죽되어 있는 도로 지나가 보면요,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의 잔진동, 기분 나쁜 잔진동을 보내주고는 있는 편이지만은 시트를 통해서 올려주는 잔진동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가 막히게 잡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리고 과속 방지 턱을 넘었을 때 느낌 자체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데 어느 정도로 부드러운 편에 속하냐면은 후륜 쪽 서스펜션이 한 번 정도는 살짝쿵 출렁해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노면이 다 깨져 있어요. 오래된 노면이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속 방지턱도 있고 깨져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 전달을 거의 안 해주고 있고, 과속 방지턱 높이가 한 이만큼이라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서스펜션 단에서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찾아봤어요. 진짜 에어 서스펜션 적용됐나?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그냥 전자식 댐퍼거든요. 이렇게 승차감 지향의 서스펜션 세팅일 거라고는 차마 예상을 못했거든요. 서스펜션의 모드를 단단하게 한번 해서 가볼게요. 확실히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솔직히 좋은 노면 있잖아요. 뭐 간선도로라든가 그런 노면에서 주행을 할 때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는 바로 바뀌었다는 티는 나는데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 좋은 노면에서는 확실하게 승차감의 차이가 있네요. 깨져 있는 노면인데 그 정보 전달을 안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아주 많이 전달하진 않고요. 조금씩 아까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정보를 전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한 성향은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탄탄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이게 과연 다른 A7에서도 이런 승차감 셋업일지는 모르겠어요. 트렁크 공간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렁크 밑바닥으로 해서 배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무게 배분에 있어서도 뒷부분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리어 서스펜션 세팅을 다시 했겠죠.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거는 아까 전에 잡아 돌렸을 때 그렇게까지의 코너링 성능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ADAS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 같이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잠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볼까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이렇게 안내가 뜨는데, 당연히 정전식 스티어링 휠 들어갔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이잖아요. 거의 스티어링 휠에다가 손을 대자마자 작동을 했거든요. 되게 성능이 좋은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네요. 차간 거리를 제일 가깝게 설정했는데 전방 차량의 속도가 낮으니까 되게 스무스하게 감속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차량 추월하려고 방향지 시동 넣으면은 그때서부터 가속을 해줍니다. 차선 변경 완료하고 다시 제가 설정한 속도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특히나 가속에 대한 부분 자체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느낌 없이 되게 스무스하게 가속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가감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많이 굽은 도로인데요. 저기 중간에 또 차선도 사라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많이 굽어져 있고 한쪽 차선은 지워져 있다 보니까 살짝 부담스러운 조향을 보이긴 했는데, 여기도 좀 많이 굽은 도로거든요. 차선 중앙 유지 장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우디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55TFSI 이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면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사이에 뭔가 과도기적인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 차량이죠. 그래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주춤해지니까 하이브리드가 다시금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의 끝을 달리는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충전도 가능하고 주유도 가능하고 과도기의 끝을 달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전기차로서의 이점도 있고 내연기관 차로서의 이점도 있다는 거죠. 비싸기는 해요.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 비싼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특정 니즈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의 과도기적 모델이듯이 분명히 내연기관 모델을 타다가 전기차로 넘어가기는 무서워하는 그런 과도기에 접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A7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장점이 하나가 있죠. 일단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진 쿠페형 패스트백 모델 중에서는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특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8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CLS 같은 경우에는 고배기량의 차량이잖아요. 당연히 프리미엄 브랜드의 그런 스포츠성을 띈 모델을 사는데 그 정도 총알은 있어야지 라고 한다면 뭐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뭐 스포츠성이고 나발이고 뭔 모르겠어. 그냥 이뻐. 그냥 이쁜데 좀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한테 2.0L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 시리즈라든가 E 클래스를 구매할 비용에서 진짜 조금만 웃돈을 얹으면은 노려볼 수도 있음직한 차량이고요. 최근에 BMW가 출시했던 5 시리즈의 전기차 모델 있죠. i5 M40 가격대가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멍청하게 그 돈 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왜 사? 그냥 전기차 사면 되지.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도기를 거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전기차를 산다기보다는 이런 차를 먼저 구매를 하시고 타보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모델, 특히 45TDI 모델을 좀 자주 경험을 했었고요. 야, 그것도 벌써 한 8년 전쯤인데 그 어린 나이에 1세대 A7을 타면서 와, 차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 2세대 A7을 타봤을 때 야, 차 좋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차 정말 괜찮네요. 네, 저는 이 차 되게 마음에 드네요.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